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감사드려요. 오늘 이야기는 일본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소녀. 카모마의 유키는 8살의 소녀로 부모님과 두 언니와 함께 미에현 토미다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공장에서 밤일을 하고 아침에 집에 왔다가 자고 나서 다시 일을 나가는 생활을 했었고요. 그녀의 어머니 또한 파트타임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사실 이 가정은 부모님 두 분 다 바쁘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1년 3월 15일 오후 2시였어요. 유키는 여느 때와 같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이제 일을 끝내시고 집에 들어와서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굉장히 깊은 잠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피곤하시니까 아버지가 깰까봐 유키가 조용히 집에 혼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아버지는 딸이 돌아온 줄도 몰랐었다고 해요. 2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전화를 걸었고요. 유키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유키는 집에 있었다는 거죠. 이후 1시간이 지났고 3시 30분 유키의 둘째 언니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에 유키는 없었고요. 대신 테이블에는 아직 온기가 가시지 않은 코코아 잔만 남아 있었어요. 오후 4시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잠에서 깨어났죠. 유키가 집에 없었지만 평소에도 친구 집에 자주 놀러 갔기 때문에 그렇게 가족들은 큰 신경을 쓰진 않았어요. 하지만 저녁 때가 됐고요. 어머니도 퇴근하고 들어왔고 첫째 언니도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얼라 보니까 유키가 없는 거예요. 아직 돌아오지 않을 애가 아닌데. 가족들은 이때부터 이상하게 여기고서는 친구들과 학교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이의 행방을 찾아봅니다. 하지만 유키는 그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결국 저녁 8시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이 조사가 들어갔는데요. 유키가 사실 그날은 평소와는 좀 다른 행동을 보였다고 해요. 학교가 끝나고 보통 친구들하고 놀고 친구 집에 가서 놀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친구들이 놀자는 모든 그 제안을 다 거절하고 그냥 바로 집으로 돌아간 거죠. 그렇다면 유키가 집에 들어왔다가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시니까 그냥 혼자 놀러 나갔던 걸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기엔 또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평소 아이가 친구 집에 갈 때 타고 다니던 자전거가 있었는데 그 자전거가 집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밖에 외출을 할 때 입고 다니던 핑크색 점퍼도 집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둘째 언니가 발견했던 온기가 남은 코코아 잔을 고려한다면 어쩌면 유키는 3시 30분 전에 집에서 나갔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납치된 거라고 주장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실종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유키에 대한 여러 목격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목격담의 일부는요, 유키가 학교 주변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다. 아니다, 아이는 학교 근처 하천가에서 봤었다. 아니다, 전철역에서 내가 봤다 라는 사실 여러 목격담이 나와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런 여러 목격담은 수사의 방향을 제대로 정하지 못해서 혼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제보는 집에서 약 15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던 하얀색 승용차의 운전자와 유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봤다라는 제보였습니다. 이후에 가족들은요, 없어진 유키를 찾기 위해서 아이의 사진이 있는 연단지를 만들고 또 TV 프로에도 출연을 하면서 유키에 대한 제보를 애타게 기다렸게 되는데요. 다 헛수고로 돌아갔어요. 경찰도 처음에는 실종 사건이다라고 무게를 뒀는데 이후에는 유괴 사건 쪽에 방향을 틀고 집에다가 녹음 장치를 설치한 후에 협박 전화를 기다리게 됩니다. 분명 누군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이를 데려갔다라면 집에 전화를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단 한 통화 이상한 전화가 있었어요. 전화가 걸려왔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뚝 끊어버리는 전화였다는 거예요. 이상한 전화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만으로 어떤 사건을 해결해 가는 데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현재 아이는 실종되었는지 아니면 유괴되었는지조차 판단할 수 없는 상황.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1994년 가족들 앞으로 편지 한 장이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해괴한 내용이었어요. 사진을 보시면 이게 실제로 유키의 집에 도착한 편지입니다. 아니, 편지가 어떻게 쓰여 있길래 기괴했다라고 표현을 하냐? 자, 내용을 간략히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국어로 된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이 편지가 상당히 긴 내용인데 전장에만 해당을 하고 제가 조금 요약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유키가 불쌍해. 엄마도 아버지도 불쌍해. 이런 일을 한 건 마타와레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학교 졸업 후에 파라포우에서 근무했어. 가정을 가졌고 몇 년 후 뒷문에 서게 됐지. 지금은 4개의 다리를 다루고 있어요. 낮부터 테로에 들어가 가랑이를 크게 벌려 집의 뒷문은 잊어버리고 둘은 서로 엉겨붙었어요. 이제 마타와레는 사랑을 넘어서 한 마리의 암컷이 되어 있었죠. 미유키를 지옥에 떨어뜨렸어요. 벌써 3번째 맞는 봄이에요. 미유키의 어머니가 날개를 파닥거리며 아이를 찾으면서 넓은 바다를 건너고 있어요. 마타와레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가끔 역 근처 간판들을 멍하니 응시해요. 리말의 양심은 있어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걸 잊고 싶기에 사타구니를 벌려줄 수컷을 매일 찾는 거죠. 확증을 잡을 때까지 수사기관에 말하지 마. 천천히 멀리서 지켜봐. 큰 사건이니까 절대로 서둘러서는 안 돼. 갈갈이 찢어버리기라도 하고 싶다. 마타와레, 미유키가 불쌍해. 가랑이를 갈라버릴 때는 목숨을 걸 거야. 이때가 여자가 제일 고귀한 시간이야. 이 기괴한 편지 내용을 두고 사실 많은 분석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의 실종에 관련된 거니까요. 막 분석들이 나왔는데 이 의견을 통합을 했을 때 그들이 지적한 공통점이 있었어요. 먼저 이 편지는요, 누군가가 일부러 밑에 울퉁불퉁한 것을 깔아두고 서툰 글씨체로 썼습니다. 어쩌면 왼손으로 썼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그리고 연필로 먼저 편지를 쓴 후에 볼펜으로 다시 덧씌운 흔적이 있었고요. 사실 여러분이 들으셨다시피 의미 파악이 상당히 어려운 글이긴 하지만 40% 정도는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말로 쓰는 듯 보였지만 두 번째 장에 평화희구라는 단어, 이 단어는 일반적인 일본 사람들의 대화에서는 잘 쓰지 않고 2차 대전과 관련된 정당이나 종교단체 또는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잘 쓰는 단어라고 해요. 편지는 맞춤법이 매우 정확했지만 몇 개의 표현에서 아주 옛날 스타일 표기가 보였는데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이런 표기는 전쟁 이전에 글을 쓰던 사람들의 맞춤법이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젊은이의 말투가 아니었고 몇 개의 표현에서 시를 인용하는 부분에서는 글을 쓴 사람이 상당히 나이가 있는, 어쩌면 전쟁을 치르고 난 노인으로 추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편지에는 시적인 표현과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의 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뒷문에 서다라는 표현은 매춘부가 된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이 표현에 아사얀이라고 등장했던 주어가 있었거든요. 이 아사얀은 야쿠자를 의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일본 내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을 해두고 있지만 유추할 수 있는 의미는요, 한 야쿠자가 자신이 아는 매춘부를 시켜
유키를 납치했고 그 여자는 야쿠자에게 복종하고 살아가고 있다. 납치된 딸은 유키는 러시아 어딘가로 팔려나가 3년째 혹독한 추위 속에 살고 있다. 누군가 이 사실을 알고 범인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요, 이것 외에는 편지를 쓴 인물이 정확히 유괴범인지, 그리고 무엇을 의도하고 이 편지를 보낸 것인지 도통 갈피를 잡을 수 없었어요. 그러던 중 이 기괴한 편지가 1989년 어린 소녀들을 납치한 후에 살해했던 미야자키 츠토무가 그 자신이 살해를 저질렀던 아이의 어머니와 또 아사히 신문에게 직접 보낸 문서와 아주 유사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편지에서는 어조가요, 늙은 여성이 마치 범행을 자백하는 듯한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미야자키도 마치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묘사해서 피해자들의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었고요. 이 편지에서, 그러니까 유키의 부모가 받은 편지에서 이름은 유키인데 미유키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름을 잘못 부르고 있죠. 그런데 미야자키 또한 피해자의 이름을 일부러 다른 이름으로, 비슷하지만 다른 이름으로 잘못 적어서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야자키의 문서, 그리고 유키와 관련된 이 편지 두 개 다 글씨체가 마치 일부러 그렇게 한 듯 비뚤비뚤하게 적혀져 있었죠. 그런데요, 여러분, 미야자키는 유키가 실종되기 이전인 1990년에 이미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는, 이 미야자키 사건이 사실 당시 일본 열도를 굉장히 뜨겁게 달궜는데 4명의 여자아이를 살해하고 인육도 먹은 것으로 추정이 됐었거든요. 어쩌면 이 미야자키 사건의 모방 범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유키 가족에게 전달된 편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수맥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유키 양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신이 시신이라도 찾고 싶다면 내가 협력할게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3일 뒤에 같은 사람에게 온 편지 내용에는 유키 양의 영혼을 방해하는 다른 영혼이 있어서 더 이상 수사를 도울 수 없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렇게 아무런 진척이 없이 시간은 계속 흘러 2003년이 되었습니다. 유키가 사라진 지 12년 만에 유키 부모의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수화기 너머 남성이 묻습니다. 유키 있습니까? 그러더니 그는 자신의 체격과 머리 모양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머리 모양이 상당히 특이했어요. 알고 보니 이 묘사된 모습은 유키의 실종 사건 초반 조사에서 알려진 집 앞에 하얀색 승용차에 타고 있던 그 의문의 남자와 매우 흡사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바로 끊겼고요. 이후 다시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요,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서 온 그 편지 한 장과 그리고 12년 후에 걸려온 전화 한 통 외에는 그 어떠한 중요한 단서가 없는 상태로 일본에서 3대 미해결 어린이 실종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토요미스테리 아래 영상을 클릭하시면 다른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